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를 거역해. 이총거사, 남편은 제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제 명의의 아파트를 시어머니께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명절에 접시로 제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연은 발치에 깨진 접시를 내려다보며 뺨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피를 느꼈습니다. 손님들은 손에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편 민주는 벌겋게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생일 파티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생기 없는 눈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어째서 자신의 아파트 바닥에 얼굴이 깨진 채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평온함을 품고 앉아 있는지 이해하려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년 전 서연은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32살, 약혼자 민주는 3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업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협력사의 영업 관리자였고 서연은 대기업의 영업 부서장이었습니다. 첫눈에 그는 서연이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직하고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외모에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맨틱하게 구애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꽃을 선물했고 금요일마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녀가 빨간 장미가 아닌 흰 장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고 코트를 받아주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마침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던 5년간의 긴 연애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녀의 직장에서의 성공을 하찮게 여겼고 그녀의 월급을 공동 지갑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는 돈은 쥐꼬리만 하면서도 서연에게 경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내어 떠났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30 넘은 너를 누가 데려가겠냐. 그 후 서연은 6개월간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고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답답한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공에 감탄했고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으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다운지 자랑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활기를 찾았으며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서울 중심가에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월급과 보너스를 한 푼도 남김없이 모아 직접 산 집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주 60시간, 때로는 70시간씩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휴가도 주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옷은 세일할 때만 샀고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으며 택시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의 돈은 그녀 스스로 모았습니다.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7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매번 중도 상환을 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28살의 마지막 대출금을 갚고 오직 그녀의 이름만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았을 때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트는 빚도 아무런 제약도 없는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요새였고 그녀의 독립이었으며 인생의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평방미터에는 그녀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 돈이 없어 새벽 3시까지 직접 벽지를 붙이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중고로 가구를 사서 수리하고 다시 칠하고 발코니에 꽃을 심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안전함을 느끼는 그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민주는 변두리의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은 보통 수준인데 지출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랑은 집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 자신도 그 길을 걸어왔기에 한국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좋아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세심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8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가 청혼했을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홀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히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지만 서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도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없이 조촐하게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수백 명의 하객을 불러 몇 시간씩 피로연을 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돈도 없었고요. 그 돈은 제주도 신혼여행을 위해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구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평범한 가게에서 산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민주는 출근할 때 입던 양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신호는 결혼식 전에 나타났습니다. 혼인신고 2주 전, 두 사람은 서연의 아파트 부엌에 앉아 생활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공과금은 누가 낼지, 식비는 누가 부담할지,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혹시 이 아파트 우리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생각해봤어? 그래야 나도 여기서 진짜 내 집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좀 그렇잖아. 서연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내 혼전 재산이야. 법적으로 결혼 후에도 내 소유로 남아. 하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서 살 거잖아. 여긴 우리 집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실망감 혹은 서운함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나 예민해지니까요. 아마 그는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집주인이라고 느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작은 가시가 심장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뿐이잖아. 남자가 자기 집에서 당당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서연은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한 9월의 어느 날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미경 여사는 전직 교사였고 아버지 이진석 씨는 예비역 장군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고 육군 소장으로 퇴역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연에게 믿음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친구 영미 씨와 함께 결혼식에 왔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김 여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적은 연금 50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에 3번 쇼핑센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 70만 원 정도를 더 벌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빠듯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했듯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 여사는 서연에게 평범한 노부인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에 대해 조금 불평하고 약간 참견하기 좋아하지만 대체로 무해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다정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잊지도 않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서연을 이상하고 평가하는 듯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때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정한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단순히 아들을 위해 기뻐하고 며느리에게서 친구나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에게는 민준이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카페에서 조촐한 식사를 마친 후 신혼부부는 일주일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누워 있었고 바다에서 수영했으며 호텔방에서 밤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첫 3개월은 정말 꿀 같았습니다. 민주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옷, 신발, 노트북, 책 몇 권이 든 가방 2개만 들고 왔습니다. 나머지 짐은 월세방에 있었는데 그는 서둘러 그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집이 있는데 뭐하러 월세를 내? 그는 서연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혼부부처럼 살림을 꾸렸습니다. 새 침구를 사고 액자에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걸고 예쁜 커튼을 골랐습니다. 민준이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소파를 옮기고 안락의자 위치를 바꾸고 스탠드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옥신각신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요일에는 공원에 산책하러 가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부서장이라는 직책은 특히 그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8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 때로는 9시에 돌아왔습니다. 민준도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의 스케줄은 좀 더 유연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먼저 와서 오는 길에 조리된 음식, 예를 들어 통닭구이, 샐러드, 피자 등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연이 마트에 들러 반조리 식품을 사와서 집에서 간단히 조리했습니다. 매일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둘 다 일했고 둘 다 피곤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의 월급은 민준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세후 500만 원을, 그는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민준은 이 점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비와 공과금을 똑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공동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쓸 돈은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곧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김 여사가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왔습니다. 민주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껴안고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서연도 손님을 환대하려 애썼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상을 차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여쭈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너 시간 동안 앉아 자신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연금, 이웃 건강에 대해 불평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연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주일에 2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격일로 나중에는 거의 매일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피곤하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 서연이 왔구나. 김 여사는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국 좀 끓여주려고 왔어. 내가 제대로 된 밥을 안 해주잖아. 처음에는 서연도 참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짜증은 쌓여갔습니다. 김 여사는 냉장고를 열고 내용물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그녀는 요구르트와 반조리 식품을 꺼내며 한탄했습니다. 서연아, 얘야, 너는 정말 요리를 안 하는구나. 남자는 잘 먹여야 해. 일하는 사람인데 힘이 필요하잖아. 서연은 저녁 7시, 때로는 9시까지 일했습니다. 매일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만들 시간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고 그와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그것이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때는 아내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빴어. 집안은 풍족했고 남편 배는 든든했지. 그녀는 서연의 소파에 앉아 서연의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서연이는 완전 커리어 우먼이야. 가정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민주는 사온 샐러드를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기를. 김 여사가 진정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돈에 대한 암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아이고 약이 또 떨어졌네. 연금은 다음 주에나 나오는데.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빈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약값으로 5만 원이 필요해. 민주는 물론 도와주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주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니까요. 그가 어머니를 부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여사의 연금은 정말 적었고 60세의 나이에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3개월 후 김 여사는 이미 대놓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급하게 20만 원이 필요해.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공을 불러야 해. 그 후에는 새 겨울 코트를 사야 한다며. 20만 원, 낡은 것이 다 해졌다면서. 그 다음에는 낡은 TV가 고장 났다며 15만 원. 그 다음에는 부츠값으로 10만 원. 민주는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은 공동 생활비로 냈습니다. 남은 150만 원에서 휴대폰 요금, 교통비, 점심값을 내고 옷도 사야 했는데
어머니에게 20, 3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4개월 후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이 노트북으로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 약 사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월급은 다음 주에나 들어오는데.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매달 월급의 거의 절반을 어머님께 드리는 거 알아? 이게 정상이야. 우리 엄마잖아. 힘드시다고. 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도 하시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그래서 뭐, 내가 엄마를 버려야 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버리라는 게 아니야. 매달 3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는 거지. 당신은 그것 때문에 빚까지 지고 있잖아. 그래서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민주는 턱을 굳혔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갈등을 원치 않았기에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30만 원, 또 그 다음 달에는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짜증을 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돈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민준아, 수리비가 필요해. 민준아, 신발이 찢어졌어. 민준아, 공과금이 올랐어. 매번 민주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6개월 후, 김 여사는 그녀의 가장 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헬스클럽에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누워 책을 읽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 김 여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김 여사가 말을 시작하자 서연은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철 같은 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드럽게 말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는 내 아들과 결혼했어. 그 말은 즉,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해. 서연은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힘들어. 김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금은 적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민준이가 도와주지만 걔 월급으로는 부족해. 그런데 너는 수입이 좋잖아. 넌 500만 원 넘게 벌잖아. 어머님, 이해는 하지만 나는 네가 매달 나에게 100만 원씩 보내줬으면 좋겠어. 김 여사는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동의했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그것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녀 월급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아깝지 않잖아. 시어머니는 서연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월급도 많고 내 집도 있잖아. 대출금 갚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너는 부자야. 나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어머님, 그건 새우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저도 공과금, 식비, 옷, 화장품 같은 지출이 있어요. 화장품?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구나. 내 자신을 꾸미는 데는 돈을 쓰면서 시어머니는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는 거죠. 너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나한테는 평범한 삶이야. 내가 1억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겨우 100만 원이야. 민준이가 네가 동의할 거라고 했어. 네가 착하니까.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그녀와 상의도 없이 이 문제를 어머니와 논의하고 심지어 묻지도 않고 서연의 돈을 약속했다니 생각해 봐야겠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도 얘기해 봐야겠고요. 생각할 게 뭐 있어?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며느리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돕는 거야. 영민의 며느리 좀 봐. 황금 같은 애야.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다해. 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휴가도 같이 가. 그런데 너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어야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하죠. 시어머니는 불쾌한 듯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김 여사는 연금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왜 100만 원이 더 필요한 걸까요? 저녁에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주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어머님이 오셨어.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요구하셨어. 알고 있었어? 민준은 죄 지은 듯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하셔서. 내가 너랑 얘기해보겠다고 했지. 네가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어.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걸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민준 씨, 제정신이야? 서연아, 너는 돈 있잖아. 아깝지 않잖아.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야. 엄마는 힘들어. 혼자시잖아. 어떻게 사시는지 너도 봤잖아. 민준 씨,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아르바이트도 하셔. 당신도 계속 돈을 들이고 있잖아. 왜 100만 원이 더 필요한 건데? 엄마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여행도 다니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시게.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 나 키우려고 3가지 일을 하셨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고 이제 내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야.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결혼했던 그 매력적이고 이해심 많은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알았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 어머님이 더 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거나 당신이 승진할 때까지 임시로. 20만 원? 서연아, 그건 푼돈이야. 푼돈이 아니야. 충분히 큰 도움이야.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드려. 그들은 싸웠습니다. 민주는 문을 쾅 닫고 어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둡고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은 김 여사에게 매달 2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고 매번 그것이 부족하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20만 원이라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녀는 모욕당한 여왕 같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침울하게 침묵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각자 자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잠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하던 키스도 멈췄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고 없는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공동 현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 몰래 복사해 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김 여사는 눈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뭘 먹나 좀 보고 있었어. 온통 반조리 식품뿐이네. 민준이는 이런 거 먹다가 곧 병나겠다. 혹은 침실에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세상에 옷이 이렇게나 많아. 그런데 민준이는 낡은 셔츠만 입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니? 서연은 분개했지만 민주는 매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돼.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마. 그냥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어느 날 서연이 집에 돌아와 보니 김 여사가 거실 가구를 옮겨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파는 다른 벽 쪽으로 가 있었고 안락의자는 창가로 옮겨져 있었으며 카펫은 말아서 구석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아늑하네. 서연이 문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자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나이도 더 많고 안목도 있잖아. 어머님 여기는 제 아파트예요. 서연이 폭발했다. 우리 아파트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정정했다. 민준이가 여기 살잖아. 그럼 우리 아파트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여기서 남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민주는 또다시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구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내? 괜찮아 보이는데.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김 여사는 그녀의 가장 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지쳐서 퇴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까다로운 고객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김 여사와 그녀의 친구 영미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김 여사가 명령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서연은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중심가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변두리 원룸에 살아. 이건 불공평해. 서연은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리며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아니면 민준이 명의로 넘겨줬으면 좋겠어.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 집이 공식적으로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유가 되는 거야. 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이건 제 혼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뭐, 민준이는 내 남편이잖아.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영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바로 남편 명의로 다 넘겨줬어. 똑똑한 애지. 가족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야.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부엌을 등지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이거 듣고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민준은 머뭇거리며 돌아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한 거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무슨 미래? 이건 내 아파트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 돈으로 산 거라고. 하지만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김 여사가 분개했다. 아니면 내 아들을 못 믿겠다는 거야?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재산이고 명의를 넘길 생각은 없어요. 아하. 영미 씨가 악의적으로 비웃었다. 그럼 못 믿는 거네. 뺏길까봐. 무서운 거구나. 뺏기다니요. 누가 뺏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김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 배은망덕한 이기주의자 같으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넌 그에게 자기 공간 하나 안 주는구나. 그는 이 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내고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 명의로 넘겨줘. 사랑한다면 넘겨줘.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압박할 것이다. 아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나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민준아, 김 여사가 소리쳤다. 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어? 이걸 그냥 참고 있을 거야? 민준은 머뭇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최소한 지분이라도, 절반이라도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돼? 아니요, 지분도, 아파트도 안 돼요. 이건 제 소유이고, 그게 끝이에요. 영미와 김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을 불안하게 만드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남아서 침묵하며 외면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서연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파트 처분 권한에 대한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뭐야? 서연은 위임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 그 위임장. 엄마가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내가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어. 반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이건 불법이야. 사문서 위조라고. 범죄야. 소리 지르지 마. 엄마는 다 잘 되라고 하신 거야. 서연은 위임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경찰에 갈 거야. 알겠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어둡고 사악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위조 위임장 사건 이후 서연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옆에 누워 그가 범죄, 즉 서류 위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녀가 사랑했고 믿음직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이 그녀의 서명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민준이 출근하자 서연은 인터넷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평이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점심시간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인 최지혜 씨로 질러보이 커스튬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의 아파트는 혼전 재산입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오직 당신의 소유입니다. 민법 제830조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은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단 1제곱센티미터도요. 아시겠어요? 단 1제곱센티미터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아파트는 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든 압박에 못 이겨서든 남편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면 당신은 그 아파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것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당신이 직접 선물했고 직접 명의를 이전했다고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 남편이 이미 위조하려 했던 위임장은요. 서연은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두 번째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들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박에 굴하지 말고 단호하게 버티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만약 그들이 계속 위협한다면 대화를 녹음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이혼에 대비해 서류를 모으세요. 왜냐하면 이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상황은 건강하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절대 내주지 않아. 절대로. 이건 내 거야. 내가 직접 번 거라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거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왜? 업무용 음성 메모를 녹음하려고.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친구 영미, 그리고 민준의 고모인 박진숙과 그의 아버지 사촌인 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소파와 안락의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퇴근하고 돌아와 그 모임을 보고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김 여사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모였어. 서연은 말없이 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부엌에 서서 문틀에 기댄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잘 들어봐. 50대 중반의 뚱뚱하고 머리를 붉게 염색한 고모 박진숙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해봤는데 이거 좀 아니야. 넌 민준이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정작 걔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건 옳지 않아. 남자는 집주인처럼 느껴야 한다고. 우리 때는 말이야. 영미가 말을 받았다. 아내들이 모든 걸 남편 명의로 했어. 그게 옳았고 그게 정직한 거였어. 내 손녀 사위 좀 봐. 마른 체형의 시큰둥한 표정에 최 여사가 끼어들었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아파트는 그 사람 명의야.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남자는 남자고 가장이니까. 서연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파트에 대해 왜들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죠? 왜라니? 김 여사가 분개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준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걔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는 여기서 저와 동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명의가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 진숙이 고집했다. 그건 옳지 않아. 최소한 절반이라도 명의를 이전해야 해.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이건 제 혼전 재산이에요. 거봐요. 김 여사는 동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내가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는 거야. 최 여사가 덧붙였다. 민준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벌써 소문이 다 났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친척,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내가 아파트를 안 내놓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진실을 말하고 다니는 거야. 서연은 일어섰다. 됐어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제 아파트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김 여사가 소리쳤다. 민준이가 여기 살잖아. 나가요. 서연이 문을 활짝 열었다. 당장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여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마지못해 일어서기 시작했다.
진숙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며 중얼거렸다. 영미는 고개를 저었다. 최 여사는 뻔뻔한 젊은 것들이라며 짐거렸다. 김 여사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서연의 얼굴에 대고 씹새거렸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모두가 떠난 후 서연은 민준에게 돌아섰다. 당신, 저들이 여기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도록 내버려뒀어.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들은 내게 내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명의로 이전하라는 거였지. 나는 내 남편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어머니 댁으로 가. 당장. 뭐? 가라고.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문을 쾅 닫고 떠났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울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 실망감 때문에 그녀는 이 결혼을 굳게 믿었고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마마보이 남편과 그녀의 모든 것을 빨아먹으려는 흡혈귀 시어머니. 다음 날 직장에서 서연은 민준이 일하는 협력사 인사과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서연 씨,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 동료들과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아파트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하더군요. 조심하세요. 익명으로 보내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서연은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상담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최지의 변호사를 찾아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서연 씨, 만약 남편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는 패소할 겁니다.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그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아파트는 혼전 재산이고 당신들은 공동 자금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도 없었고요. 그는 그냥 거기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했다거나 가구를 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나요? 가구는 모두 제 것이고 결혼 전에 산 거예요. 수리는 전혀 없었고요. 그럼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서류를 모으세요. 가구 영수증이 남아있다면 챙기시고 당신이 공과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도요. 그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주는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고 각방을 썼다. 그는 소파에서, 그녀는 문을 잠근 침실에서. 하지만 김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 대한 본격적인 비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준의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이야기했다. 욕심 많고 무정하고 시어머니를 괴롭힌다고. 일주일 후 서연은 길에서 우연히 민준의 사촌인 재민을 만났다. 슈퍼마켓 앞에서 마주쳤다. 재민은 그녀를 이상한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인사도 없이 지나갔다. 재민 씨, 서연이 그를 불렀다. 그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왜요? 왜 인사 안 해요? 내가 왜 노인을 괴롭히는 사람이랑 인사를 해야 하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아파트에서 쫓아냈는지, 도움을 거절했는지, 민준이 형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당신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서연은 길 한가운데 서서 손을 떨었다. 김 여사가 모든 친척들을 동원해 그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사악하고 욕심 많은 며느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다음 가족 모임, 민준이 고모의 생일이라며 서연을 억지로 끌고 간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것을 온전히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나갈 때 저 여자야라고 크게 말했다. 아파트는 안 내놓고 시어머니를 괴롭힌대.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우리 때는 저런 일 없었어. 민주는 침묵했다. 옆에 서서 다른 곳을 쳐다보며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는 그들 편이었다. 그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파티에서 1시간을 버티고 떠났다. 민주는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다. 결혼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일하고 돈 벌고 집을 꾸려나갔는데 남편은 그녀를 거의 감추지 못하는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왕따로 만들었다. 친척들은 그녀를 괴물로 여겼다. 하지만 이혼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가정에 대한 꿈의 끝이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쩌면 민준이 정신을 차릴까? 그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반년 후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다. 서연아, 인사해. 시어머니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이강민 씨, 부동산 감정평가사야. 지금 내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거야. 왜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민준이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거든. 민준이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고요? 서연은 구석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민주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게 옳다고 하셨어. 나도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이건 내 혼전 재산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 김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님은 자기 일을 하실 거고 아무도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문을 활짝 열었다. 두 분 다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요. 감정평가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김 여사는 문턱에 멈춰섰다. 우리 가족과 엮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이는 자기 몫을 찾을 거니까. 그 사람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고 보자고. 서연은 다시 최지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소송하게 두세요. 그들은 패소할 겁니다. 하지만 불쾌한 과정이 될 거예요. 소송, 신경전, 시간 낭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게 선택권이 있나요? 서연 씨, 제가 여자 대 여자로 말씀드릴게요. 늦기 전에 이혼하세요. 이 결혼은 유독하고 당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해요. 서연은 이 말을 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변해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 그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을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은 폭력과 조종을 견디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어머니 댁에 가 있었다. 그는 요즘 집보다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잠만 자러 들어왔다. 그들의 관계는 죽어 있었다. 대화도, 함께 식사도, 영화 감상도, 사랑도 없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왜 이 관계를 계속 끌어야 할까?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의 어떤 부분은 아직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2월이 왔다. 민준의 35번째 생일이었다. 김 여사는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큰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많이 부르고 친척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저는 이 파티를 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민준이 어머니의 계획을 전했을 때 말했다. 우리 사이도 안 좋은데 왜 행복한 척해야 하죠? 내 생일이잖아.
나를 위해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너무나 큰 슬픔이 담겨 있어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까? 어쩌면 파티에서 제대로 대화하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화해할 수 있을까? 알았어요.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어머님이 소란 피우지 않으신다는 조건 하에요. 안 그러실 거야. 약속해.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토요일 하루 종일 준비에 매달렸다. 20만 원어치 장을 보고 전체 요리를 만들고 연어를 썰고 카나페를 만들고 고기를 굽고 거실에 큰 상을 차렸다. 비싼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고 꽃병에 꽃을 꽂았다.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바랐다. 민준이 그녀가 노력하고 있고 그를 사랑하거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김 여사는 영미 씨와 함께 파티 시작 2시간 전에 나타나자마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잘못 넣었잖아. 꽃병 옮겨. 저건 치워. 와인은 어디 있어? 왜 와인이 없어?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야? 내가 생크림 케이크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 서연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참아. 오늘은 파티 날이야. 망치지 마. 손님들은 저녁 7시쯤 모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오셨다. 예비역 장군인 아버지 이진석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명령하는 모습, 민준이 옆에 서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은 거냐? 네, 아빠. 괜찮아요. 그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준의 고모들, 사촌들, 지인들 모두가 서연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김 여사가 이미 모두에게 자신의 버전을 이야기한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건배, 축하, 웃음소리. 김 여사는 여왕처럼 상석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부모님 옆 식탁의 다른 쪽 끝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파티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암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 며느리는 황금이야. 영미 씨가 모두를 향해 크게 말했다.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도 돈도 다 줬어.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지. 맞아. 진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들은 나중에 다 가질 수 있어. 지금은 어른들이 우선이어야지. 김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래, 이해하는 며느리도 있고 자기 생각만 하는 며느리도 있지. 서연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아버지는 긴장하며 몸을 굳게 폈다. 서연은 속에서 압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김 여사가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잔을 들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하여 나는 평생을 너에게 바쳤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지. 네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3가지 일을 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제 나는 네가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란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서연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박수도 술도 마시지 않았다. 건배사 후 김 여사는 서연 옆으로 바싹 다가 앉았다. 그녀에게서는 값싼 향수와 시큼한 냄새가 났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다 어른이잖아. 아파트 문제. 지금 여기서 모두 앞에서 해결하자. 민준이나 내 명의로 아파트 넘겨주겠다고 동의해. 누구든 상관없어. 공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내일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그럼 끝나는 일이야. 모두가 만족할 거라고. 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아파트 명의. 안 넘겨요. 안 넘긴다고. 왜? 아니요. 이건 제 혼전 재산이고 제 것으로 남을 거예요. 김 여사의 얼굴이 검붉게 변했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갑자기 일어섰다. 민준아, 그녀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들었어? 네 아내가 네 생일날 모두 앞에서 내 엄마를 부양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모두가 침묵했다. 음악마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었다.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그녀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진짜 동물적인 공포. 서연의 아버지도 일어섰다. 장신을 꼿꼿이 세웠다. 하지만 민주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이 사이로 말을 뱉으며 그녀 앞에 멈춰섰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파트 명에 이전할 거야? 아니.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도 안 줄 거야? 아니. 이제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건 협박이야. 나 지쳤어. 더는 못 참아. 손님들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밥 한 톨도 아까워하냐. 돕는 것과 부양하는 건 다른 문제야. 내가 왜 당신 어머니 월급의 절반을 드려야 해?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 김 여사가 소리쳤다. 민준아, 네가 남자잖아.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보여줘. 제가 널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 모두 앞에서 내 엄마를 모욕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 무언가 부서졌다. 민주는 식탁에서 샐러드가 남은 무거운 도자기 접시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타격은 날카롭고 강했다. 민주는 팔을 휘둘러 있는 힘껏 서연의 머리를 도자기 접시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접시는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섬광 같은 고통이 눈앞을 가렸다. 따뜻한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 눈을 가렸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어지러웠다.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를 거역해 이 총거사. 민준이 그녀 위에 서서 소리쳤다. 누군가 숨을 헐떡였고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말리러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모두가 마비된 듯 얼어붙었다. 반면 김 여사는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옳지 우리 아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애한테 보여줘. 말 안 듣는 아내는 저렇게 다뤄야 해. 영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때는 남편들이 기강을 잡을 줄 알았지. 요즘 것들은 너무 풀렸어. 바로 한 대 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질 텐데. 박진숙이 덧붙였다. 민준이가 잘했어. 이제 정신 차리겠지. 서연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가 얼굴을 뒤덮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절대적으로 평온했다. 얼음처럼 수정처럼 맑은 평온. 두려움도 공황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명료한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벌겋게 일그러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 위에 서 있는 남편을 보았다. 여전히 손뼉을 치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없이 외면하거나 샐러드를 씹고 있는 손님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진석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은 얼음장 같았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그녀가 직접.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피가 바닥과 그녀의 파티 드레스,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닦고 피로 물든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눈썹이 찢어졌거나 관자놀이가 찢어졌거나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명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평온함뿐이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어떤 비명보다도 무서웠다. 민주는 창백해지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서린 무언가가 그를 두렵게 했다. 김 여사는 손뼉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손님들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창백해졌다. 방금 전 폭행을 기뻐하던 영미마저도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울지도 애원하지도 참지도 않을 것이다. 무언가 변했다. 무언가 부서졌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서연은 말없이 돌아서서 침실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어머, 삐졌네. 예민하기도 하지. 민준이가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지금 좀 울다가 돌아올 거야. 다들 그렇잖아. 서연은 침실 문을 잠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생각은 절대적으로 명료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욕실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썹은 찢어졌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광대뼈에는 이미 멍이 들고 있었다. 좋아. 다 잘 보이네. 그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찢어진 눈썹, 얼굴에 피, 멍. 문틈으로 바닥에 깨진 접시도 찍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증거는 수집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옷장을 열고 스포츠 가방을 꺼냈다.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류들,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아파트 관련 모든 서류, 은행카드, 노트북, 충전기, 갈아입을 옷, 필수품만 담은 화장품 파우치, 비상금으로 숨겨둔 현금 300만 원. 또 뭐가 있더라? 중요한 파일이 담긴 USB. 전부 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112에 전화를 걸었다. 응답을 기다렸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출동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히스테리 없이 차분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상해, 폭행입니다.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변호사인 최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다. 토요일, 늦은 저녁, 주말이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아파트 문제로 찾아갔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증인들 앞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접시로 머리를 쳤어요. 경찰과 119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으로 차분해졌다. 이서연 씨, 내일 오전 9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경찰, 구급대, 진술서, 사진은 찍으셨나요? 네, 몇 장 찍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화해에 동의하지 마세요. 이것은 형사범죄입니다. 내일 모든 것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찢어진 눈썹에 수건을 댔다. 피가 조금씩 솟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이 큰 소리로 무언가 말하며 웃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떤지 보러 오지 않았고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차례가 올 것이었다. 20분 후 문에서 날카롭고 집요한 벨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침실에서 나왔다. 손님들은 조용해지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문으로 걸어가 열었다. 문 앞에는 40대 남성과 젊은 여성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신고하셨습니까?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다. 네, 들어오세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경찰이야?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무슨 폭행? 민준이가 널 좀 진정시킨 것뿐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남자를 자극했잖아.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아주머니, 조용히 하세요. 업무에 방해됩니다. 그는 서연에게 돌아섰다. 피해자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감정 없이 이야기했다. 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가 접시를 집어들어 머리를 쳤다고. 접시가 어떻게 깨졌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손뼉을 치며 잘했다고 소리쳤는지도 증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식탁에 앉은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가 봤습니다. 경찰관들은 기록을 시작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서연아, 설마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잖아. 집안일이라고. 이건 집안일이 아니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폭행죄, 형사범죄야. 다시 문벨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구급대원이 와 있었다.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들어와 서연을 살폈다. 눈썹 열상, 두부 연조직 타박상, 혈종. 그녀는 진료 기록지에 적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세요. 재판이 중요합니다. 갈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원은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준 뒤 진단서 발급 의뢰서를 써주었다. 경찰관들은 조서를 작성하며 증인들을 신문했다. 민준의 고모들은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뭔가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글쎄요. 저희는 정확히 못 봤어요. 음악이 시끄러워서 아마 혼자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영민은 접시에 코를 박고 침묵했다. 김 여사는 소리쳤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민준이는 얘를 안 때렸어요. 혼자 넘어진 거예요. 다 꾸며낸 거라고요.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경찰관이 건조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증인들이 있고 응급처치 기록이 있고 열상과 혈종이 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도 있고요. 아주머니의 진술은 기록했지만 물리적 증거와 모순됩니다. 민준에게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또는 최대 15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욱했어. 걔가 날 자극했어. 그 이야기는 조사받을 때 하세요. 경찰관이 잘라 말했다. 손님들은 인사도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재빨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고모들은 가방을 챙겨 문으로 잽싸게 빠져나갔다. 사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영미와 진숙은 김 여사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파티는 끝났다.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 민준, 김 여사, 그리고 조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경찰관들만 남았을 때 서연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이진석 씨는 그동안 계속 침묵했다.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딸이 폭행당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손뼉치는 모습,
손님들이 샐러드를 씹는 모습,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침묵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는 모든 얼굴,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움직였다. 천천히, 여유롭게,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로.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백발, 장군의 풍채, 장군의 눈빛. 경찰관들은 그를 보고 자신들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진석 씨는 민준에게 바싹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에 벽이 막혔다. 내가 그랬나? 아버지가 딸의 피 묻은 얼굴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조용히 해. 이진석 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글쓰기를 멈췄다. 나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는 장군의 명령이었다. 이진석 씨는 민준의 셔츠 멱살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갔다. 민준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딸을 지키는 모습,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문이 그들 뒤로 쾅 닫혔다. 서연은 아파트에 남았다. 잠시 후 계단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준의 비명소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의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 내 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다시 무겁고 전문적인 타격음이 들렸다. 아버지는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심각한 부상 없이 고통스럽게 때리는 법을 알았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르고 문이 열렸다. 이진석 씨가 차분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등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그는 자신을 다치지 않게 때리는 법을 알았다. 그 뒤를 따라 민준이 들어왔다. 코피가 흐르고 왼쪽 눈은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졌으며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갈비뼈를 부여잡고 있었다. 앉아. 움직이지 마. 이진석 씨가 명령했다. 민준은 벽옆 의자에 앉아 떨며 침묵했다. 아버지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계속 업무 보시죠. 군대식의 명령조였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든 경찰관은 마치 차렷 자세를 취하는 듯했다. 장군의 말투를 알아본 것이다. 그런 다음 이진석 씨는 김 여사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침묵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멈춰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내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승인했소. 김 여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았다. 조용히, 내 말 아직 안 끝났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쩡거리거나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면 후회하게 될 거요.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될 거란 말이요. 나는 30년간 복무했소. 인맥도 있고 사람도 있소.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소.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소? 김 여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서연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내 딸의 아파트에서 당신 아들놈 데리고 당장 꺼지시오.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민준에게 달려갔다. 가자, 아들아.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굴욕당하지 마. 우리 집에서 지내자. 민준은 갈비뼈를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섰다. 눈은 점점 더 부어오르고 있었다. 남편 짐은요? 이진석 씨가 딸에게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둔 민준의 모든 옷, 신발, 서류, 충전기, 면도기 등 그의 모든 소지품이 담긴 상자들을 꺼내 현관으로 내놓았다. 가지고 가.
그리고 떠나.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서연아,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나가. 여긴 내 아파트야. 아니, 여긴 내 아파트야. 내 혼전 재산이라고.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변호사와 상담했어. 내가 다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민주는 경찰관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상자들을 움켜쥐었다. 김 여사는 그를 문으로 끌고 가며 푸념했다. 가자. 아들아. 가자. 여기서 할 일 없어. 저 여자는 우리에게 걸맞지 않아. 문이 쾅 닫혔다. 정적. 서연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가 그녀를 껴안았고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찰관들은 조서 작성을 마쳤다. 내일 경찰서에 오셔서 정식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말했다. 그리고 응급실에도 꼭 가세요. 상해진단서는 재판에 필요합니다. 갈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들이 떠났다. 서연과 부모님만 남았다. 딸아. 어머니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아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넌 당황하지 않고 너 자신을 지켰어. 전사처럼 행동했어. 서연은 울지 않았다. 속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자기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리고 내가 이긴다. 부모님은 그날 밤 묵고 가셨다. 어머니는 서연을 재우고 안정제를 주셨다. 아버지는 거실에 남아 보초를 섰다. 그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의 딸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서연은 응급실에 갔다. 의사는 그녀를 꼼꼼히 살피고 모든 상해를 기록했다. 길이 ECM의 눈썹 열상, 두부 연조직 타박상, 관자놀이 부위 4XOCM 크기의 혈종.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변호사에게 갔다. 최지혜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 씨, 아주 올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오늘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둘째,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세요.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근거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 허락 없이 들어오려 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셋째, 공동 계좌가 있다면 모두 차단하세요. 있어요. 공동 생활비를 모으던 체크카드요. 거기에 600만 원 정도 있어요. 즉시 인출하세요. 그건 당신 돈입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더라도 지금은 인출하세요.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다. 공동 계좌에서 6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 계좌로 옮기고 공동 카드를 해지했다. 민주는 1시간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내 돈 훔쳐갔어. 당장 돌려줘. 너 고소할 거야. 서연은 답장하지 않고 아는 모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저녁에 김 여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도둑년, 내 아들 돈 내놔. 문 열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라고 이 나쁜 년아. 서연은 경찰을 불렀다. 관할 경찰이 와서 공공질서 위반으로 조서를 작성했다. 아주머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입건 조치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을 내버려 두세요. 김 여사는 서연을 온갖 욕으로 저주하며 떠났다. 다음 날 월요일, 서연은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란에 가정폭력이라고 썼다. 경찰 조서 사본, 상해진단서, 폭행사진을 첨부했다. 판사는 한 달 후로 재판 날짜를 잡았다. 서연은 또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민준이 자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신청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인용했다. 민준은 공식적으로 서연과 접촉하거나
그녀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과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은 매번 경비원이나 경찰을 불렀다. 세 번째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후 민주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다음번에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김 여사는 서연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불평했다. 당신 딸이 내 가정을 파괴했어요.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우리 돈을 훔쳐갔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차분히 듣고 대답했다. 김정숙 씨, 제 딸은 폭력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증인들 앞에서 제 딸을 폭행했어요. 계속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전화하지 않았다. 민주는 법원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들이 결혼했고 자신이 주거 유지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최지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사는 민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증인석에 서서 말했다. 이 아파트는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는 그녀의 혼전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하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는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살았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자금을 투자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했으며 이는 은행거래 내역서로 증명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수리나 개조는 없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원고가 혼인 전에 구입했으며 이는 영수증과 구매 내역서로 증명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거의 감추지 못하는 경멸의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는 원고 이서연 씨의 고유 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사건. 민주는 잿빛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탄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그의 것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후 김 여사는 서연의 직장으로 찾아와 경비를 뚫고 사무실로 난입했다.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그녀는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걔는 지금 우리 집 원룸에서 바닥에서 잔다고. 살 곳이 없어. 아파트 돌려줘. 서연은 경비 호출 버튼을 눌렀다. 김정숙 씨,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파트 돌려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 경비원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냈다. 서연은 스토킹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다. 다음번에는 형사 입건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계속 어머니 집에서 지냈다. 서연은 공동 지인으로부터 그들이 매일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여사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넌 짐덩어리야. 아파트 있는 부자 아내를 잃고 이제 내 목에 매달려 있잖아. 민주는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해고당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화를 내고 지각하고 무단결근했다. 평판은 망가졌다. 서연은 일하고 회복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 텅 빔은 안전하고 평온한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거실 벽지를 바꾸고 새 소파를 사고 새 그림을 걸며 민준의 흔적을 지웠다. 새로운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자유의 숨결 같았다. 2개월 후 이혼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서류, 경찰 조서, 상해 진단서, 폭행 사진을 검토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폭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혼인을 해소한다. 판사가 선언했다.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
모든 혼전 재산은 원고 이서연 씨의 소유로 남는다.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다. 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은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고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자유였다. 민주는 다른 번호로 몇 번 더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돈을 달라고 애원하며 수화기에 대고 울었다. 서연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사랑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은 매번 전화를 끊었다. 화나지도 그의 고통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절대적인 무관심을 느낄 뿐이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김 여사는 친척들 사이에 험담을 퍼뜨렸다. 서연이는 교활한 여자야. 내 가정을 파괴했어. 내 아들을 속였어. 아파트를 훔쳐갔어. 하지만 이제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가 진실을 알았다. 그녀의 아들이 증인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그녀는 자신을 지켰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공정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다. 민주는 또 다른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셨고 눈에 띄게 망가져갔다. 김 여사는 견디지 못했다. 넌 기둥이 아니라 짐 덩어리야. 그녀는 이웃 영미를 통해 공동 지인에게 전해진 말에 따르면 아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너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돈 많고 똑똑한 그런 아내를 잃고 이제 내 목에 매달려서 내 연금이나 축내고 있잖아. 민주는 결국 어머니 집을 나와 월 20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얻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며 계속해서 망가져갔다. 하지만 서연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영업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다. 월급은 8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미래를 계획했다. 임대용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사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딸아, 넌 진정한 전사다. 넌 무너지지 않았고 이겼어. 그리고 그녀는 이겼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독립,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쟁취했다. 서연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았다. 다시는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훈을 얻었다. 폭력을 참아서는 안 되고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파트는 그녀의 것으로 남았고 인생도 미래도 그녀의 것으로 남았다. 그리고 민준과 김 여사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다. 고독, 가난,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깨달음. 때때로 저녁이면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그녀만의 유일하고 나눌 수 없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며 도시를 바라보고 생각했다. 나는 해냈어. 나 자신을 지켰어. 나는 내 가치를 알고 다시는 누구도 나를 모욕하거나 내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알았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무엇이든.